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내일이 초복입니다. 아직 초복인데 이렇게 더우니 정말 걱정입니다. 신영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보면 옆에 누워있는 동지도 꼴보기 싫어지게 만드는 게 더위라고 했습니다. 여름 감옥에서 동료가 36.5도의 동물이 되고 겨울 감옥에서는 이웃이 36.5도의 난로가 될 수 있다는데요. 재소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에너지 빈곤층은 오히려 추위보다 더위가 더 괴롭다고 합니다. 2016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중 대부분은 실외에서 발생했고요. 육체 노동자나 무직자 등 대부분 경제적 약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적인 더위라고 표현하죠. 무더위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나 또 온열 질환 예방도 좋지만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방송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더운 오늘입니다. 2018년 7월 1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를 말하는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 교과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월요일 장바구니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 초복이라서 오늘 마트에 가보지 않아도 화면이 그려집니다. 아마 삼계탕 하신다고 줄을 서셨을 것 같아요. 닭고기 가격 많이 올랐죠? 네, 아무래도 이제 내일이 또 초복이다 보니까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소비자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는 닭고기가 조금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또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에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면 아마 팥빙수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죠. 네. 네. 이 팥빙수의 여름철 수요가 조금 높아지면서 팥 가격이 살짝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 있는 주간엔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네. 닭고기랑 또 떼어낼 수 없는 관계죠. 이 계란 가격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계란 가격 보시면요. 30개 기준으로 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좀 농가에서 사육 관리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또 닭 폐사율도 조금 높아지는 시기다 보니까요. 그렇겠죠. 네, 이번 주는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살짝 올라서 4,100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계란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계란의 신선도에 관련돼가지고 팁을 좀 드릴까 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아무리 겉으로 봐서는 이제 어떤 계란이 신선한지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계란은 좀 깨봐야지 이렇게 신선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마트에서 깨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 한번 깨보셨을 때 이 흰자를 잘 보셔야 되는데, 네. 노른자가 깨져도 흰자가 단단하게 살아있으면 그건 신선한 계란이고요. 네. 반면에 노른자가 터졌고 또 흰자가 이렇게 물처럼 퍼지는 경우에는 신선도가 상당 부분 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계란에도 유통기한이 항상 존재하니까요. 드실 때 유의하셔서 좀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팁 참 유용하네요. 이렇게 농수산물 변동이 큰 여름철에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좀 따로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는 좀 전반적으로 과일을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멜론이랑 이 참다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멜론은 지금 전라도를 중심으로 출하가 되고 있고 또 충남 부여랑 청양에서도 신규 물량이 유입되기 시작하고 있어서요.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질랜드에서 이 키위 작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요. 네. 그린 키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먹는 골드 키위의 수입량도 조금 함께 증가를 하고 있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저렴해진 그린 키위랑 골드 키위로 한번 비타민C를 섭취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이런 더운 여름을 잘 날려면 비타민C 같은 영양분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저렴해졌다니까 보이면 얼른 사 먹어야겠습니다. 이번 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제철 먹거리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제철 먹거리는 바로 고추냉이인데요.
아마 고추냉이라고 하면 이 흔히 우리들 그 생선회 드실 때 간장 옆에 요 초록색으로 갈아져 있는 그 와사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고추냉이는 일본의 와사비와 품종이 살짝 다르긴 한데요. 우리나라 고추냉이는 맛이 맵고 또 꽃은 냉이를 닮아서 이름이 고추냉이라고 지어졌다고 해요. 네. 먹는 용도가 살짝씩 다른데요. 잎과 꽃봉오리는 쌈으로 싸먹기도 하고 또 땅속 줄기는 갈아서 우리가 흔히 먹는 매운 향신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고추냉이의 매운맛은 또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키고 충치 예방에 탁월하고요. 개당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고르실 때는 과육이 단단하고 또 표면이 녹색보다는 좀 파란색인 상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아이들 방학 시즌이잖아요. 주부님들은 네. 아이들 간식 뭐 먹여야 되나, 삼시세끼 어떻게 차려야 되나 고민하실 거고, 또 하나의 고민은 얘네들 데리고 어디 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학생들을 맞아요. 위한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또 방학 시즌이니까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국립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생물학교 소식을 조금 들고 왔는데요. 네. 다양한 식물, 곤충, 그리고 버섯처럼 이렇게 생물에 관심 있는 좀 초등학생,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강릉숲이랑 또 국립수목원에서 다양한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네,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이죠. 7월 20일까지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23일 2시에 참가자를 최종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먹을거리도 소개해 주셨고 아이들 데리고 갈 좋은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 근로자 측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웃을 수 없는 이 결론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나 하다가요. 이 네네. 최저임금 문제만큼 양쪽 입장이 뚜렷한 게 없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우리 평론가님 모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예. 그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오늘 모셨어요. 예. 내년 최저임금이 이제 10.9% 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8,350원. 예. 이 정도 수준 예상하셨어요? 예, 전 뭐 개인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대충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두 자릿수 인상이라는 명분은 지키고 일단 지켰고요. 네. 대신 뭐 정부 일각에서 속도 조절로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그 2020년까지 10,000원을 가기에는 좀 벅찬감이 있다는 어떤 주장들이 정부 네. 내에서도 퍼져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두 자릿수 인상이라는 명분은 찾고 그다음에 뭐 투자라든지 고용에 미치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뭐 일단은 820원 올렸죠. 10.9% 인상선에서 한 그 정도 선에서 정리되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인 거죠? 타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네. 이걸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영 불편한 게 뭐냐면은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건 가외 공간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어떤 뭐 좀 격하게 얘기하면 전쟁이 아니잖아요. 을의 공간, 을과 병의 공간, 병과 정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 양상이기 때문에 이 지켜보는 뭐 저로서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쓰럽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든. 예. 그러니까 을들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네. 저도 이제 이 생생경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다룰 때마다 네네.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예. 양쪽 다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평론가님을 모신 거거든요. 오늘 좀 객관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자.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또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용자 측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되고 최저임금이 결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숫자로는 그 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한쪽이 빠지고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한쪽이 완전히 반 가운데 최저임금이 결정된 거는 1988년인가 한번 빼놓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그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어떤 대립 구조에서 사실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 주요 키는 누가 과연 쥐고 있느냐? 그 공익요원들이 결국은 그 키를 쥐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노동자라든지 사용자라든지 공익이 다 만족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2009년 그렇게 합의를 해서 이루어진 건 지금까지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결국은 어느 한쪽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까지 어떤 구조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안고 있는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떤 태생적 한계라고 얘기할까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노측, 사측 그리고 공익위원 이렇게 부대 구로 이루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노측과 사측은 대립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 캐스팅 보드는 보트를 쥐고 있는 건 공익위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태생적 한계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개편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익위원들은 당연히 정권 성향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것도 태생적 한계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을 갖다가 국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제노동기구 ILO가 권고하는 거는 사실은 노와 사와 공익, 그러니까 정부 쪽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비교적 ILO의 권고를 잘 따르고 있다는 어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항상 강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공익위원 간의 어떤 공정성을 그럼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사실은 문제잖아요. 정부와의 독립성도 중요하고. 근데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걸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경제라는 거는 정치 행위의 결과물이거든요. 일정 부분. 네. 경제 행위의 일종의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위원은 만약에 공익위원을 갖다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가 다시 공익위원을 갖다가 뭐 추천을 하거나 선출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정치적 편향에 그런 어떤 목소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전혀 없다고 그렇겠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따라서 현재 시스템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게 왜 그럼 노와 사와 그다음에 공익위원 간의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냐. 결국은 이 최저임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의 공간이 아닌 서로가 거의 양보할 게 거의 별로 남아있지 않은.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니까요. 생존의 문제에서 벌어진 네, 어떤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갈등을 국민들이 너무 피곤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겐 생사가 달린 문제고 당연히 토론하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이 논란 자체를 피곤하게 여겨버리면 그것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잖아요. 아, 그렇죠. 이걸 갖다 피곤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 이 노인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을과 병과 정과의 어떤 갈등 구조에서 을의 형편을 갖다가 좀 낮게 해주면 문제가 풀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 을의 형편이 그럼 왜 안 좋아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생존권 투쟁 양식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가 이 정책 당국에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기간에 그칠 문제는 아니지만 을이 왜 이렇게 힘들겠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영업자가 우리나라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많은 것도요. 막 돈이 많아서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명예퇴직 당하거나 정말 삶의 끄트머리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동시장이 외국에서 첫 번째는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 안전망이 미비되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도 자꾸 은퇴도 정식 정규 62세, 65세 이 정도에 은퇴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젊은 나이에 뭐 하고 먹고 살 거냐 이거예요. 노동시장 그건 해결해 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꾸 자영업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자영업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갑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편향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갑이 가져가는 몫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너무 많지 않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 정책 당국에서 깊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을과 병과 그다음 병과 정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전쟁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저희가 지난주 으라차차에 이제 구두 재화공 분을 모셨어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30만 원짜리 수제화를 만들면 그분이 네. 가져가시는 비용이 7,000원이래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파업을해서 올려달라고 한 금액이 네네. 1,300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상으로 을과 병과 정이 가져가는 비중이 너무 적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물가는 예. 뛰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 이게 단순히 뭐 서로의 이해 싸움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예, 예, 예. 그렇다면은 이제 예, 좋아요. 예, 결정됐어요. 예. 그러면 일단 정부에서도 사실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이건 이제 네네네네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했는데 예.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정부에서는 이 저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어떤 그 목표를 갖고서 인상은 물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네. 그러냐면 최저임금이라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시장 논리에 맡겨두면 절대로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을이 병이나 정해 주는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을의 생활 살림살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정부가 유심히 봐야 된다는 얘기죠. 원청과 하청업체의 관계에서 하청업체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역시 전부 다 갑을 간의 문제에서 갑이 가져가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그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갑이 을에 내려보내주는 어떤 여러 가지 가령 뭐 임대료도 마찬가지겠죠. 네. 건물주와 그 임차인 간의 관계에서 건물주가 너무 우위에 서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이건 해결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이미 100여 건 이상의 이런 법안들이 줄비하게 놓여져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관련 법안들 통과를 빨리 시켜줘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걸 시켜주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이 동반돼서 조금씩 상해에 맞게 올라갈 때 을도 기분 좋게 그 편의점 업주 회장님이신가가 한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어요. 우리가 10,000원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는 건 아니다. 그렇겠죠. 그 말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네. 주고 싶죠. 근데 주고 싶은데 자기들도 힘드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은 을의 몫을 늘려주는 방법밖에는 네. 방법이 없지 않느냐.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걸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갖다가 투입하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주고 을한테 흘러들어가는 몫이 조금 더 많게 해주는 네. 어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영원히 풀 수가 없다는 네.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이제 네네. 정부는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안정자금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나 뭐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가맹점 보호 네네. 이런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했어요. 네네네. 카드 수수료, 임대료 이거 참 그 소상공인들한테 큰 부담인데 이 부분도 지금 결론이 쉽게 안 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법안이 계류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부가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걸 뭐 시행령 고치듯이 싹싹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회 입법 과정을 그렇죠. 거쳐야 되는 건데 국회가 놀고 있잖아요. 일을 안 하잖아요. 네. 맨날 일만 한다고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네. 있는 법안들이라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네. 그게 진짜로 갑을 간의 관계에서 을의 눈물을 조금씩이라도 닦아줄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루빨리 그걸 갖다 처리하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그래야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을과 병과 정의 공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전 투구식으로 싸우는 양상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국회가 상임위원장 인선을 완료했으니까요. 이제 좀 네네네. 활동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대를 좀 하고요. 지금 소상공인하고 편의점협회는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들의 절박함은 알겠는데 네네네. 혹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따르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네네네. 법적인 뭐 처벌을 받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뭐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니까 법적인 어떤 처벌은 받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단체 행동 중에서 이제 뭐 집단 휴업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약간 불법적인 어떤 집단 행동들은 약간씩 피해가는 어떤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는 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이분들의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편의점만으로 딱 국한을 시켜놓고 보면은 사실은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일단
같은 브랜드 간의 어떤 출점은 250m로 맡겨 있지만 우리 동네만 해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사방 몇 미터 안에 몇백 미터 안에 2개가 있었는데 2개가 더 늘었어요, 편의점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는 경제 자체가 오프라인 경제에서 점점점 온라인 경제로 자꾸 가고 있잖아요. 네. 온라인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나고 오프라인 매출보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비디오 가게가 일시에 없어지는 것처럼 사실은 그걸 갖다가 이제 경제 용어로 언디맨드 경제라고 합니다. 그냥 휴대폰으로 간단히 앉아가지고 클릭 몇 번으로 주문을 하고 하는 것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간 도매상들도 없어질 가능성들이 많고요. 네. 자영업자분들도 곳곳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없어질 가능성이 많죠. 왜? 제조업자랑 직거래를 하면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뭐 물건도 사내고 하는 것들이 지금보다 점점점 많아질 거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그러게 되면은 지금 이 최저임금을 갖다가 우리가 설사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우리가 한 1,000원 정도 오히려 낮춰준다고 하면은 그럼 자영업자들이 행복할 거냐, 자영업자들의 삶이 나아질 거냐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네. 사실은 이 부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그 환경적인 어려움 거기에 네네네. 대해서는 거듭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네네네. 그런데 이제 노동계도 지금 이 결과에 대해 웃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동계는 이거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어들었다라고 네네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노동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뭐 그분들의 뭐 말씀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최저임금법이 자꾸 이렇게 최저임금법이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최약세층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존의 상여금을 받고 상여금 중에 25%가 이제 25%, 그다음에 복리후생비의 7%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산입되는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까 노동계에서는 이제 불만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여금을 받거나 그것도 월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거나 복리후생비를 받는 사람들은 네. 사실은 우리 사회의 최약층이라고 얘기할 수는 이거는 좀 냉철하게 얘기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의 그 생긴 이유 자체는 사실은 그런 거에 전혀 사각지대. 가령 뭐 알바라든지 말 그대로 그냥 저스트로 한 달에 네. 뭐 157만 원, 174만 원 아무것도 없이 그다음에 기껏 해봐야 뭐 교통비나 식비 한 1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최저임금법의 대상으로 보는 거지. 그 이상 뭐 그 단체 교섭권이 있고 일단 네.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다음에 매달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복리후생비를 몇십만 원씩 받고 아니면 상여금을 몇십만 원씩 받고 복리후생비를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월급 총액이 가령 뭐 2,400, 2,500만 원이 넘는 분들에게는 이분들은 분명히 이게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가 늘어났으니까 사실은 뭐 기대만큼 급여가 오르지 않아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단체 협약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문자로 이 최저임금 관련된 이야기 주고 계신데요. 네네네. 1798님은 국회를 벌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요. 국회 배지만 하면 인간성이 바뀝니다. 이걸 최저임금의 그 대안으로 네. 국회를 벌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고 하셨고 1740님은 최저임금 달라는 대로 주고 상품 가격에 전가시키면 됩니다. 무척 답답하면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또 4867님 위원회 대립 없이 공정하게 수긍할 수 있도록 경제 성장률에 자동 연동되도록 최저임금 구조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네네. 아까 평론가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맡기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 맡길 문제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어렵고 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계층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결국 이제 오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달성한다는 목표 사실상 어려워졌다. 네. 대선 공약 못 지켜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앞으로 이 정부의 이 소득 주도 성장 이거 고냐 스톱입니까? 고냐 스톱이냐 이게 문제네요. 저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위성이 있는 그 성장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지난 한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트리클 다운 경제죠. 그러니까 위를 갖다가
좀 든든하게 해주면은 그 돈들이 아래로 흘러들어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할 거라는 거 했지만은 그걸 우리가 한 10년 정도 해봤잖아요. 근데 뭐 10년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고요. 소득주도 성장은 해 나가야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득주도 성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은 돈들이 지금 한 곳에 고여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수출 대기업이라든지 몇몇 대기업들 안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갑이고요. 이 땅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분들만 든든한 거고 나머지 그 아래로는 전혀 그 돈들이 아래로 흘러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돈들이 아래로 흘러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역량이 집중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최저임금의 여부와 상관없이 결정 여부 상관없이 소득주도 성장론은 계속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혁신 성장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막 새롭게 태어나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이 저소득층 지금 이 저소득층의 어떤 주머니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든든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기업 특정 계층에 쏠려 있는 돈들을 어떻게 하면 아래로 흘러내릴 것인가 하는 부분 그게 시장의 논리에 맡겨서는 절대 안 흐르니까 그거는 정부의 정책 역량이 거기에 집중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최저임금 드디어 결정됐고요. 지금은 뭐 어느 쪽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한국 경제가 이걸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정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드디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0.9% 인상이 됐는데요. 이번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지급에 불복종한다며 보이콧을 선언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와 또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생생 퀴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오늘은 보기가 없습니다. 이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애청자 분이시라면 옆구리를 쿡 찌르면 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가 나와야 됩니다. 저도 외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얼마인지 여러분 보내주세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경제.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매주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생활경제백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 이야기 나눠볼게요. 생생경제 전속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생생경제 전속 부동산 전문가. 영광입니다. 저 혼자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날도 네. 더운데 서로 이런 덕담을 해야 됩니다. 네네. 저한테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아주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네. 보이는 라디오면 보여드릴 텐데 안타깝죠? 그러게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자, 요즘 자주 봬요. 네네. 그만큼 이제 부동산 현안들이 좀 많은데 이렇게 더운 날은 이런 계절적 요인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여름 방학이 걸리면서 이제 학군 이사 수요가 있기 때문에 6월부터 좀 움직이고요. 6월에서 7월 중순까지는 네. 좀 비교적 학군이 좋은 곳들은 이제 거래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네. 7월 말 한 8월 초 휴가가 걸리면 아무래도 놀러도 가고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줄게 되고요. 대치동 같은 학원가들 있잖아요. 학원가들이 이게 방학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원가 주변 지역들은 단기 월세 시장이 굉장히 성행하고요. 단기 월세 가격도 비싸고 매물 찾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참 학군 대단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뭐 교육은 그러게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 무더위도 이기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더워도 애들 교육은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더운 날은 집 보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네. 아, 그러니까 줄긴 줄지만 학군이 좋은 곳은 네. 그래도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은 이제 여름 휴가가 지나고 찬바람이 약간씩 불 때 그때 조금 이제 그때부터 좀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부동산 좀 시장 상황 좀 알아보죠. 네. 이제 보유세 개편할 때 말씀 주셨고 네. 이제 그 이후에 한 2주 흘렀죠. 네네. 시장 흐름 어떻습니까? 이게 뭐 여러 통계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통계 지표야 뉴스로 많이 접하겠지만 현장에서 접하는 상황은 굉장히 좀 당황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네. 보유세가 나온 다음에 이제 시장이 좀 죽거나 급매물이 나오거나 오히려 좀 위축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래가 늘어나면서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가격이 올랐거든요. 아, 보유세 개편 이후 가격이 그렇죠. 더 올랐어요. 뭐 모든 지역이 다 오른 건 아니고요.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들, 강남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전반적으로 내가 살려고 대기하던 분들이 이 가격이 안 떨어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오르면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문의가 늘어나니까 뭐 좋은 현상이긴 한데 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 걱정이 되세요? 이게 사실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정부의 바람대로 뭐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요. 정부가 통계 지표를 보고 이 정도면은 좀 위험하다.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내고 있고 사실은 정부의 약발이 먹혀줘야 시장도 안정이 되는데 반대로 간다면 분명히 부작용은 나중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서민들이나 또 이게 엉뚱한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감정원 하반기 전망치 발표에 따르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네네. 정부의 공식 기관이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게 흔치 않지 않나요? 흔치는 않은데요. 지금 네.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바람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전망을 해야지.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자꾸 서울 아파트 시장만 봐서 그렇죠. 전국적으로 보면 하락이 분명히 맞는 거고요. 평균을 내면.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고 2015년도부터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늘어난 분양 물량이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한 2, 3년 갈 거란 말이에요. 입주 물량이 부담스럽고요. 집값이 네. 최근 한 5년 동안 많이 올랐고요. 금리도 뭐 기준금리는 우리나라는 거의 뭐 동결 1.25%에서 1.5% 오른 다음에 안정을 찾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금리 많이 오르고 있고요. 미국 기준금리는 역시나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습니다. 또 전세 가격도 예전 같지 않게 전세는 아니라고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최근에는. 네. 그래서 네. 전세 가격까지도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뭐 약세가 되는 게 정상인 것 같고요. 저는 한국감정원 발표가 지극히 정상인 것 같고 우리가 자꾸 서울, 강남 인기 지역 일부 시장만 자꾸 바라보고 이게 과열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뭐 하락을 걱정해야 될 분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내리려고 애쓰는 지역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죠. 오히려 지금 반대,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고 이번 보유세만 하더라도 강남을 잡으려고 하는데 반대로 좀 지방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럼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나요? 바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예측을 했겠지만 네. 정부 입장에서는 강남이
과열이고 고가 아파트가 문제고 다주택자가 문제인데 다주택자 규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 정책의 왜곡 현상인데 이런 시장의 심리의 왜곡까지 정부가 예측을 해서 반응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요. 정부는 팩트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규제 대책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소장님은 예측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예측을 했지만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네. 아 이거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 맞습니다. 정부가 유일하게 지금 정부의 의도대로 된 거는 상반기 등록의 임대사업자가 네.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 개편안 확정 이후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 이런 부분에 혜택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거죠. 이거 하나 먹힌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 게 이제 세금, 세수 증가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유세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금, 세수 증가가 뭐 내년에는 한 7,800억 정도 늘어날 예정이고요. 네. 임대사업자도 이제 정부의 바람은 이게 한 최근 원래 임대사업자를 잘 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많은 이제 임대인들 월세 받는 사람들이 이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요. 네. 내 소득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대인들 중에 임대사업자를 내는 분들이 한 10% 또는 한 20% 이하 정도 되는데 정부는 이거를 빨리 노출을 시켜서 세금도 거두고 투명화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 파리 대책이죠. 파리 대책에서 이제 올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뭐 주택수가 많은 분들은 보유 가치가 낮은 아파트는 물론 뭐 정리를 하겠지만 정리가 네. 힘든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실제로 지난해 26만 정도에서 올해 33만 명 정도로 27%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네. 늘어나는 추세는 분명하고요. 이번 종부세 인상도 보면 3주택자를 규제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저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사실 그렇죠. 소득이 있으면은 뭐 투명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네.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가고는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뭐 정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좀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주택 수가 양극화 문제도 있고요. 임대 사업자를 내고 싶어도 또 내지 못하는 분들도 그러게요. 계시거든요. 아니, 뭐 이게 지금 30대 같은 경우 직장 네. 다니는 분들은 겸직 금지. 그 뭐 겸직 규정도 있어서. 규정이 네. 있어서 안 된다 이런 걸 저도 기사로 봤어요. 또 고가 아파트들도 안 되고요. 뭐 혜택이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좀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려면 확실히 좀 해라. 확실하게 네. 좀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겸직 금지도 좀 문제가 있죠. 네. 네. 그 오늘 뉴스 보니까요. 네네. 강남구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취득했다 했어요. 네네. 저는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가 없어서 이 관리 네. 처분 계획 인가를 받는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예요? 재건축은 이제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뭐 지역 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조합 설립 인가도 하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하는데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건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재건축 추진 단계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뭐 추가 분담금이 얼마다 평형 배정도 끝나고요. 네. 이제 이주하고 공사만 들어가면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리 처분 인가가 됐다라는 건 이제 실질적인 재건축 사업은 거의 완료 단계다. 이제 공사만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게 초과이익 환수도 이제 작년까지 관리 처분 인가 접수를 받은 단지 가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관리 처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리스크는 없고 네. 이제 완공되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아파트들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네. 이렇게 되면 강남 전셋값에 영향을 끼치겠죠.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는 없겠죠. 네. 관리 처분이 나면 이제 이주 수요가 나오니까요. 그렇겠죠. 멀쩡한 강남에 이주 수요가 나온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올해 이주 수요가 13,500가구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신반포 3차나 경남이나 잠실, 미성, 크로바 같은 아파트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13,500가구가 어디 가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 5km 바운더리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강남에 살던 분들이 재건축이 됐다고 해서 강북으로 가진 않고요. 강남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전세 수요를 찾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최근 조금 약세였는데 다시 네. 조금 반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남의 전셋값이 오르면 다른 지역도 전셋값이 오르나요?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강남은 최상위층 천장 지역인데 네. 그게 그렇게 기대처럼 되려고 하면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입주 물량도 많거든요. 재건축이 지금만 되는 게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재건축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2,200가구 정도가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신규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말에는 이제 대형 사업이죠. 가락시형 재건축한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 정도 새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주 수요 때문에 강남 전세 가격이 조금 소폭 반전이 되겠지만 전체 서울 부동산 전세 시장을 뭐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한테는 전세값이 뭐 가장 큰 이슈니까요. 네, 굉장히 민감하죠. 네, 요즘 그래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전세값이 많이 안정이 돼서 그래도 조금 안심하는 분위기인데. 네, 굉장히 다행이죠. 그러게요. 오늘 저희가 이 최저임금 이야기를 했는데 최저임금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죠? 최저임금 부동산에 뭐 당장 뭐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아파트 가격, 특히 뭐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궁극적인 이유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최저임금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단순히 알바비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분들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경제가 좋아서 매출이 그냥 늘어나면 다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물건 가격을 올리거나 어떤 식으로든 물가 인상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최저임금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2, 3년 또는 3, 4년 후가 되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저는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요.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제가 부동산 하는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오히려 부동산 상승 압력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문자로 어떤 분이 YTN 라디오 그 생생경제는 꼭 국정 홍보 방송 같다고 이렇게 보내신 분이 계신데 들어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 홍보 방송은 아니고요.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으로. 최저임금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부동산 입장에서는 가격을 더 상승시키는 요인이 그러니까 되고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양쪽 입장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라는 게 뭐 경제든 뭐 세상사가 어떻게 딱 이렇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뭐 특히 요즘 내수 경제가 너무 좋지 않거든요. 뭐 수출도 안 좋고 내수 경제도 안 좋은데 최저임금만 올려가지고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파이를 좀 키우는 노력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죄송합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이게 지역마다 분명히 편차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분명히 약세, 보합세가 많고요. 공인중개사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55% 정도가 이제 보합. 서울 수도권은 보합이고요. 지방은 55.3%가 하락을 예측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공인중개사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런 분들이 지방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지방 시장이 안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가 자꾸 서울만 바라봐서 뭐 과열이니 문제니 뭐 규제가 더 나와야 된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하반기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서울은 그나마 올해 입주 물량이 한 3만 5천 가구 정도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하더라도 14만 가구 정도로 입주를 하거든요.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는 입주 물량이 6만 가구 정도 되는데 14만 가구 정도면 굉장히 문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방도 지금 대구나 세종시나 이런 일부 지역 빼고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나마 좋았던 창원이나 부산 시장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또 미국 금리 인상 압력도 굉장히 크고요.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 정부가 이게 자꾸 규제를 해서 부동산을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구분을 잘해서 물론 강남은 좀 조절을 해야겠지만 지방시장은 오히려 활성화를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전망, 부동산 관련 이야기 생생경제 전속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수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도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특히 오늘 새싹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최저임금 8,358원. 아마 오타실 것 같아요. 8,358원입니다. 고정청취자입니다. 하셨고요. 또 1798님 8,350원입니다. 중소기업이 튼튼한 나라가 되면 좋은 건 누구나 알터인즉 이 나라 허리가 부실하면 되는 일이 없지요. 하셨습니다. 7040님 8,350원입니다. 경제 11위 나라에서 결코 높은 임금 아닙니다. 다만 상가 임대료가 높습니다. 0332님 최저임금 사회 약자를 위한 정부의 결정입니다.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정답 8,350원. 4674님 8,360원. 맞을란가 모르겠네. YTN 더워도 화이팅 하셨어요. 그리고 또 2967님 2018년보다 820원 오른 8,350원입니다. 모두 만족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또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